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간 지 10개월이 넘은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아직 짧은 결혼 생활 기간을 보냈지만 결혼 전 남편과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겪었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선 혹시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무서우신가요? 귀신? 맹독을 가진 파충류? 아니면 육식동물? 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만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계획을 짜는 것들도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둥글게 둥글게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며 어릴 때 배웠던 동요들이 무색할 만큼 다 큰 성인이 된 사람들은 왜 이리 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우리 모두 순수하고 착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아무튼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니 마음을 굳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남편은 남편이 대학을 다닐 때 소개팅 자리에서 인연이 닿아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늦게 한 건 아니고 서로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사건들이 빵빵 터지는 바람에 늦춰지고 늦춰지다 10달 전에 하게 되었네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다들 연년생이기도 했고 사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대면대면한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그 여동생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들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유한 가정 말이죠. 집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2층 집에 살고 마당도 있어서 반려견과 뛰어놀기 딱 좋은 그런 환경 말입니다. 우리 남편에게는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채워주신 시부모님이셨는데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직 어릴 때 암이라는 몹쓸 병에 걸리는 바람에 투병 생활을 꽤 힘들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시부는 일을 하느라 바빠서 친모를 잘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친모가 죽고 나서야 시부는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고 2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만큼은 제대로 챙기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아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정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연년생 여자아이들 둘을 홀로 열심히 키우고 계셨던 시모는 시부의 눈에는 정말 성품도 바르고 인내심도 많고 생각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시부는 돈이 넘치게 있었으니 시모가 데려온 2딸들이나 남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걸 고르게 베풀면서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장난감을 사도 셋이 똑같이, 문제집을 사도 셋이 똑같이, 학원을 다녀도 셋이 똑같이, 전자기기나 옷을 살 때도 똑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했다가는 친자식과 양자식을 차별한다고 예민한 아이들끼리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시부의 노력이 통한 건지 재혼한 여자, 그러니까 시모도 정말 우리 남편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혼내는 것을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자식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면서 말입니다. 극악무도하다는 사춘기를 옆에서 꿋꿋하게 견뎌내셨고 다른 건 몰라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편이었다고 하는데 어린 마음에 반항심으로 뻗대기도 하고 집안의 물건을 박살내면서 정신 나간 놈처럼 굴기도 했었대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남편에게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인 것은 잊지 말라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집구석에서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다면서 가출을 했는데 시모가 울면서 맨발로 우리 남편을 뒤쫓아오셨다고 해요. 등짝을 마구마구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엄마를 두고 어디 가냐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우리 남편이 고개를 숙여 내려보니 발이 엉망이셨대요. 유리 조각에 찍힌 건지 돌부리에 찧은 건지 새끼발가락이 찢어져서 피가 뚝뚝 흐르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셨대요. 그때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열고 새 가족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늘 자기 눈치를 보면서 혼내도 조심스럽게 대하던 새엄마였는데 등짝을 가차없이 때리는 걸 보고 안심이 되었다고 하니 남편이 정신 나간 놈인 건 맞죠 뭐. 그 뒤로 남편은 시모를 극진하게 챙기면서 둘도 없는 단짝 같은 사이가 되었고 고민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모가 데려온 연년생 딸이 둘이 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대단한 우리 신우들 말입니다. 신우들은 갑자기 생긴 아버지도 혼란스러웠지만 오빠가 엄마랑 잘 지내는 걸 보고 질투를 엄청나게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먼저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시모가 남편을 더 챙기고 그랬나 봅니다. 학원을 더 많이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신우들은 누가 친자식인지 모르겠다면서 은근히 시모한테 불만을 말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눈치를 주기도 했었대요. 남편이 여동생들이랑도 잘 지내보려고 먼저 다가가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해도 냉랭하게 굴었대요.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누가 요즘 이런 걸 쓴다고? 센스 없다. 하는 말을 면전에 뱉으면서 줘도 안 가질 거라고 돌려주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이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 2명은 서로 공부를 도와주며 학업에 열정적인 학생이었고요. 성적도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 남편이 괜한 경쟁 심리가 붙어서 오기를 부리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면서 성적을 쑥쑥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수능을 보게 된 남편이 수능에서 대박이 났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의대에 떡하니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동생들도 질 수 없다면서 엄청 예민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둘 다 실수를 하게 되고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진 못했대요. 남편처럼 수능이 대박이 난 것도 아니라서 의대를 갈 성적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첫째 신우는 약대를 가게 되었고 둘째 신우는 수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부도 시모도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된 우리 남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신우들은 그게 못 견디게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비수가 될 만한 말들을 대놓고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못살게 굴었답니다. 오빠는 의대를 가도 여자친구 사귀기는 조금 어렵겠다. 의사면 뭐해? 몸이 왜소하고 멋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맞아. 오빠 코 성형수술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어? 남자는 자고로 코가 잘생겨야 돼. 실패해서 돼지코 되면 웃기긴 하겠다. 남편은 치사하게 외모로 공격을 하는 여동생들의 코를 완전히 눌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대를 다니며 그 바쁜 와중에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육이 단단하게 잡힌 몸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장근육이 도드라지는 예쁜 몸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옷을 입어서 은근히 태가 살아나도 또 의대를 다니고 있으니 짱짱한 인재 아니겠습니까? 주위에서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이 엄청 들어왔대요. 남편은 그 뒤로 간간히 소개팅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면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신우들의 심기를 또 거스른 거지요. 배알이 꼬인 신우들이 요즘 누가 그런 소심한 근육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냐면서 운동선수들이랑 비교를 해가며 남편에게 빈정거렸대요. 여동생들이 대놓고 시비를 걸고 못살게 구니 시모는 남편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티가 나게 남편을 챙겨주며 잘해주게 된 거죠. 신우들은 엄마는 자기 마음을 모른다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집안은 악순환이 돌고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도 다녀오고 의대 졸업을 앞두게 된 남편과 제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편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지만 형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던 여자였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경찰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도 어디 가서 빠지는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건너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무척이나 자상한 편이었고, 무엇보다 여자의 기분을 빠르게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반할 정도로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디 데리고 다니기 쪽팔린 얼굴은 아니었고 평범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모를 그렇게 따지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 취미가 영화 감상이었는데 남편도 틈이 나면 영화를 꼭 보러 다니더라고요. 서로 관심사나 취미 같은 게 잘 맞는 편이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남편이 의사고시를 봐야 하는 시기와 딱 맞물렸습니다. 의사고시 합격을 해야 면허가 나왔기 때문에 남편은 공부에 집중을 했어요. 흉부외과에 가고 싶다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저는 공부하는 남편을 방해하지 않으며 응원을 하고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술 지휘 과정을 이수하고 보직 근무를 막 시작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 무척이나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 집이 마당이 딸린 집이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에게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키웠던 아주 오래된 반려견이 한 마리 있었는데 자식들이 전부 바쁘니까 시모가 맡아서 키우고 있었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말도 잘 듣는 반려견이라서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이 가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을 키운 반려견이라 그런지 몸에 좋다는 사료부터 시작해서 미용도 꼼꼼하게 해주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것 치고는 잘 뛰어놀고 건강도 괜찮아서 오래오래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반려견이었습니다. 둘째 신우가 수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반려견의 건강도 잘 챙기게 되니 사실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의사고시를 볼 시점에 이미 둘째 신우는 수의사로 동물병원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반려견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둘째 신우가 일을 하는 동물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둘째 신우가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더랍니다. 반려견에서 심장 사상충이 발견이 되었다면서 이미 꽤 진행이 된 상태였다고 오래 살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아픈 기색이 전혀 없었던 터라 남편은 무척이나 멘탈이 흔들리게 되었고 둘째 신우에게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냐고 물어보았대요. 일단 심장 사상충 약을 쓰긴 써야 하는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매일 약을 먹이라고 치료제를 처방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픈 게 맞았는지 약을 쓰는데도 점점 기력을 잃어가던 반려견이 글쎄 동물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찾아도 가고 좋다는 수액도 일부러 맞추고 그랬는데도 증상이 심해지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더라고요. 서서히 눈을 감더니 결국 남편 의사고시 전전날에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집중을 하지 못한 남편은 결국 시험을 망치게 되었고 의사고시를 재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늘 성적이 괜찮고 실습도 잘해서 탁과에서도 탐을 내던 인재였는데 의사고시를 재수하게 되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충격과 더불어 시험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폐인처럼 지내기 시작했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꾸준히 멘탈 케어를 해줬고 용기를 줬습니다. 남편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의 가슴 한편에는 늘 그 반려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우들이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에 데리고 왔던 반려견이었으니까 신우들도 1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반려견이었는데요. 거기다가 둘째 신우는 수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반려견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 장례를 치러주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몇 번 본 저도 참석을 했는데 말입니다. 첫째 신우는 바빠 죽겠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유난스럽게 굴어야 하냐고 시모에게 자기는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글쎄. 반려견에게 가장 큰 애정을 쏟아부었던 시모와 남편만 눈을 꼭 감고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반려견을 화장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물론 저도 눈물이 찔끔 나오긴 했습니다. 그 맛없는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번을 짓지 않던 순한 멍멍이였거든요. 저도 몇 번 안 봤지만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는데 신우들은 어찌 그리 차갑게 대할 수 있는지 진짜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화장을 해서 뼈가루가 된 반려견의 유해를 집 마당에 잘 묻어주고 반려견이 평소에 좋아하던 개껌도 놓아주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고 남편은 그 다음 해에 치러진 의사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당당하게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흉부외과를 선택한 남편은 일이 바빠 잠을 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공부를 하며 의료기술을 익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경찰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되면서 각종 범죄 신고에 출동을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다 죽어가는 몰골로 다크서클을 턱 밑까지 끌어내리고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도 서로의 직장에서 연락이 오면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빴으니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러던 도중에 집안이 조용하다고 우울해하는 시모를 위해서 남편은 새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모와 함께 유기견 센터에 가서 시모가 제일 눈이 가는 강아지를 입양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칭찬해 주었죠. 유기견이라 그런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던 강아지는 낯가림이 아주 심해서 으르렁거림이 많았는데 특히 신우들에게 유독 으르렁거렸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3자의 눈으로 봐도 싹수가 없어서 정이 가지 않던 신우들인데 낯가림 심한 강아지는 더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은근히 강아지가 신우들을 좀 괴롭히고 물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반려견을 정말 좋아해서 틈이 나면 같이 산책도 나가고 정을 붙이게 하려고 놀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지냈는데 정말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에게 매몰차게 굴고 정을 주지 않았던 둘째 신우를 반려견이 확 물어버린 겁니다. 다리를 반려견이 아주 심하게 물어뜯는 바람에 살이 찢어져 나가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신우는 아파 죽겠다면서 난리를 쳤고 급하게 응급실에서 다리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분 마취가 필요해서 주사를 맞는데 마취약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둘째 신우는 그 개를 당장 갖다 버리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수의사씩이나 되어서는 반려견의 행동도 확인하지 않고 보살피지도 않는 주제에 파양을 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남편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시모는 둘째 신우의 난리통에 입양을 한 개를 어떻게 파양을 시키겠냐고 차라리 분가를 하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나이도 생각해보면 30을 넘겼는데 언제까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 거니? 직장도 다니겠다. 독립을 하는 게 좋겠어. 너희가 일하느라 바쁘다고 엄마한테 신경도 안 쓸 때 유일하게 엄마를 반겨주는 반려견이야. 그러니 신우들이 전부 반발을 하면서 지금 개 한 마리 때문에 딸들을 버리는 거냐고
엄마는 오빠만 좋아한다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았대요. 시모는 남편은 어차피 결혼을 시키면 그만이라고, 오래 연애를 한 여자친구도 있는데 금방 독립해서 나가지 않겠냐고 했대요. 신우들은 만나는 남자도 없는데 언제까지 본가에 틀어박힐 거냐고, 독립해서 살아봐야 부모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시부는 시모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분이셨기 때문에 시모의 강경한 태도에 숟가락을 얹으셨고요. 결국 신우들은 타이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 신우들은 끝까지 시모에게 너무하다는 말을 하면서 푸른 빌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나가고 하니까 그제야 시모의 마음도 조금 불편하고 미안했는지 가끔 반려견 진료를 보러 둘째 신우네 동물병원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신우가 자기 다리에 흉지게 만든 원흉이 찾아왔다면서 그렇게 성의 없이 진료를 받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시모는 딸이 봐주는 게 안심이 되니까 꾸준히 둘째 신우의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신우가 입양한 유기견에게서도 심장 사상충이 발견되었다면서 첫 반려견에게 주었던 약을 그대로 처방을 해줬대요. 시모는 너무나도 불안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어떡하나 싶었던 거죠. 정도 다 들여놨는데 시모는 혹시 본인이 먹이는 사료가 잘못됐나, 간식이 잘못된 건가 하면서 자책도 하셨습니다. 제발 지금 강아지만큼은 무지개 다리 건너지 않게 치료를 잘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개를 입원시키고 나왔는데 간호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주원장님 말이야, 그게 자기네 집 개 아니야? 심장 사상충 아니던데? 예전에도 한번 그랬던 적 있었잖아. 맞아. 몇 개월 전에 왔던 그 커다란 레트리버 말이지? 누가 들을라, 조용히 말해. 멀쩡한 개한테 저 약 먹이면 죽을 텐데. 예전에 그 레트리버도 멀쩡하다가 며칠 약 먹고 시름시름 앓았잖아. 본인 집 개니까 사정이 있게 하겠지만 무서운 사람이야. 그 수군거림을 같이 갔던 남편이랑 시모가 듣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던 거죠. 남편이 약봉지를 들고 그 간호사에게 걸어가서는 혹시 알약이 이거 맞냐고 체근하듯이 물어보니까 간호사가 사색이 되더래요. 주원장에게 들키면 잘릴 게 뻔하다면서 죄송하다고 황급히 탕비실에 들어가서 더 이상 캐묻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주위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수의사인 친구와 연락이 되어 그 알약을 보여주면서 이 약이 어떤 거냐고, 반려견이 먹어도 되는 약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약을 어디서 구한 거냐고, 멀쩡하든 아프든 이 약을 먹으면 죽는 약이라고, 개들한테는 안락사 할 때 쓰는 약이나 다름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열이 받아서 바로 시모한테 이 사실을 알렸대요. 어떻게 수의사가 되어서 일부러 개를 죽이려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두 번째 반려견이야 다리를 물어서 그랬다고 100번 1000번 이해하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첫 번째 레트리버는 도무지 그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랍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남편이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남편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짓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의사고시에 실패를 하길 바라면서 꾸민 짓이었다는 거예요, 글쎄. 이번에는 다리를 물기도 했고 자기가 독립을 하게 된 이유가 입양한 유기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만 없으면 본가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안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시모가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끼친다면서 앞으로 얼굴도 보지 말자고 선언을 한 겁니다. 신우들은 어떻게 자기 배로 품어 낳은 딸을 이렇게 내칠 수가 있냐고 울고불고 시모한테 매달렸지만 시모는 아주 강경했습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은 행동이다 보니까
시부도 당연히 두 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남편은 신우들을 향해 욕설을 뱉었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저랑 남편의 나이가 홍기를 넘어서기도 했고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기도 했고 보통 의사나 경찰이나 일찌감치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역순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양가에서도 연애를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서로 부모님도 다 만나 뵙고 자주 연락도 하고 지냈으니까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신우들이 저한테 들러붙어서 가족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살면 불편하지 않겠냐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들이 시부모랑 화해할 수 있도록 화해의 장을 만들어 보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구는 게 웃기잖아요. 저는 글쎄 그게 제 마음대로 되겠냐고 하면서 신우들을 피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신우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화해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모한테 제가 아가씨들 반찬을 좀 전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모도 본인 딸이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됐는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런 심부름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반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아가씨네 집에 갔더니 첫째 신우가 집에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독립한 투룸 빌라는 시부가 해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저희 신혼집도 시부가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실에 각종 명품이 죄다 널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방이 2개뿐이라서 물건 둘 곳이 없다고 거실에 늘어놨더라고요. 진짜 무슨 명품관에 온 줄 알았을 정도로 가방에 옷에 시계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여자라면 누구라도 눈이 돌아갈 것 같은 브랜드의 물건들이 거실에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떡 벌리고 구경을 하니까 저한테 여자라서 그런지 명품 좋아하는 건 똑같다고 하면서 이건 얼마고 이건 한정판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첫째 신우도 그렇고 둘째 신우도 그렇고 저렇게 사치를 즐길 정도로 벌이가 좋은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신우가 일하는 동물병원은 본인 병원이 아니라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첫째 신우도 약사이긴 하지만 일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집을 유지하는 것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이래저래 돈 쓰는 걸 생각하면 시부가 돈을 지원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절대로 저 명품들을 제값 주고 사서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반찬 잘 전달해주고 시댁으로 돌아와서 시모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명품이 너무 많아서 놀랬다고 하니 시모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명품 모으느라 빚지면서 산다니? 그 정신 나간 계집애들 같으니라고. 도대체 어쩌다 저렇게 컸는지 내가 속이 상해 죽겠어. 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신우들의 사치벽이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갚아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시부가 마지막으로 빚을 갚아줄 때 용돈도 다 끊었고 지금도 용돈 한 푼 안 준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면 명품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써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꾹 다물었죠. 그럼 그 명품들은 다 어디서 얻어온 걸까 싶어서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랑 남편의 결혼 준비는 착착 이루어지게 되었고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시부모의 요청으로 일부러 신우들은 부르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들이 그걸 또 어찌 알았는지 저를 불러다가 어떻게 자기들을 빼고 상견례를 할 수 있냐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본론은 그게 아니었는지 한참을 구시렁하다가 자기들은 예단으로 뭐 해줄 거냐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백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모델인가 하고 보니까 무려 800만 원짜리 가방을 2개나 해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신 나갔겠습니까? 신우들,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뻔하지 않나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비싼 가방을 2개나 사서 선물을 해드려요. 우리 오빠 의사잖아, 의사. 의사 남편 데려가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집을 사오래, 차를 사달래? 그 정도도 못해? 신혼집도 우리 아빠가 얻어준다고 하던데 당연히 성의는 보여야지. 그 집도 시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지 신우들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 월급으론 턱도 없어요.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경우가 없네, 우리 집을 무시하는 처사네, 결혼 반대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시모한테 일렀더니 시모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미안하다고, 자기 딸들이지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신세한탄을 하는데 원래 비뚤어진 아이들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별을 한 이후에 혼자 딸 2을 키우면서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해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요. 부자 새아빠를 만나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지 오빠가 뭐든 자기들보다 잘하니까 자격지심이 생긴 것 같다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외적으로 치장하고 돈을 쓰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 같다며 정신병원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저러다가도 정신 차리는 날이 올 거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는 개뿔. 신우들은 평생이 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어느 날 시댁으로 소송장이 하나 날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아무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글쎄 그대로 목덜미를 잡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첫째 신우가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인간이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본가로 상간자 소송장이 날아왔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시부는 이제 더는 못 봐준다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시모는 개거품을 물고서 쓰러지고요. 저랑 남편은 집안이 바람잘 날 없는 와중에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긴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정신 나간 첫째 신우가 죽어도 그 남자랑 못 헤어지겠다면서 둘이 야반도주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제 직업이 경찰이다 보니까 시부모님은 저한테 신우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원래 성인은 실종 신고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신우처럼 자의로 집을 나간 사람을 찾아봐야 뭐 어쩌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와 남편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그날이 첫째 신우가 가출을 한 지 4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첫째 신우가 돈이 다 떨어진 건지 시모한테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잠깐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했대요. 시모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연락이 왔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버선발로 신우를 본다고 뛰어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밤에 주의도 살피지 않고 냅다 첫째 신우를 만난다고 나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게 되었고 현장에서 손 쓸 사이도 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모가 죽은 마당에 결혼식 날짜에 저희가 어떻게 결혼식을 웃으며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취소하고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미 우리 부부가 같이 살 집이며 혼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으니 조금 미룰 수 있겠냐고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1년을 같이 살아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고 손해볼 건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모의 허망한 죽음을 계기로 첫째 신우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언니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둘째 신우도 독립한 집을 처분하고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본가에서는 시부와 신우 둘, 저와 남편은 아파트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우를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 저에게 눈을 뾰족하게 뜨고서는 어떻게 엄마가 죽었는데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뭔 상관인가 싶긴 했지만 1년 뒤에 혼인신고하기로 했다.
시모 죽음은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명복을 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부가 건강검진을 갔다가 암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인 줄 알았는데 모양이 이상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하면 호전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이라는 게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의사인 남편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남편은 시모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까지 암 판정을 받으니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어서 힘들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남편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실수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동료들에게서도 평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일을 쉬고 싶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정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일을 하는 것보단 시부를 잘 보살피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자주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신우들은 시부 눈치를 보고 있고 시부는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신우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세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는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대충 또 사고를 쳤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출근을 하고 범인의 행적을 쫓던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본가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형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신우들이 저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제 남편이 약을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오빠가 계속 괴롭다 우울하다 하더니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약을 먹어버렸어요. 위세척도 하자고 해서 다 하고 처치가 끝났다고 하는데 오빠가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어떡해 언니.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도 이상하게 약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간혹가다 이런 환자도 있긴 하니까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눈을 못 뜨고 혼수 상태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계속 남편 간호를 시작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간병인을 두려는데 신우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많으니 남편 병간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철이라도 든 건지 물론 그 생각은 아주 잠깐이었고요. 시부한테 들었는데 남편이 약을 먹은 날 첫째 신우랑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 신우가 시모 보험금을 홀라당 타먹고서는 그 유부남이랑 노느라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알게 되었고 둘이 한참을 싸웠다고요. 시부가 그래서 요 며칠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고 신우는 눈치를 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약간 느낌이 쎄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신우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지 못했고 시부는 저에게 새 삶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고 동거만 한 것이니까요. 시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점점 쇠약해져 갔고 이제는 둘째 신우까지 일을 그만두고 시부와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저는 월급의 일부를 신우들에게 송금하며 간병을 부탁했고요. 하루는 일이 조금 애매한 시간에 끝나서 남편의 얼굴을 보러 병실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102호 환자 조금 이상하지 않아? 약도 잘 안 들어가고 깨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피검사는 왜 안 하지? 거기 보호자가 피검사 죽어도 안 한다고 하잖아. 1102호 환자는 바로
우리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살금살금 병실 앞에 섰는데 신우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랑 오빠랑 혼인신고 안 한 거 맞지? 등본 떼봤다니까. 아빠도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고 녹음 앱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휴대폰을 들이밀고 녹음을 뜨기 시작했어요. 오빠만 빨리 죽으면 된다니까. 아씨, 나 동물병원에서 이제 마취제도 더 못 가지고 나와. 우리 원장이 알아서 나 잘렸잖아. 새 병원 취직하라니까. 소문나서 취직도 못하게 생겼어. 내가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어디 있어서 동물병원을 차려. 언니 약 사면서 약 하나 못 구해? 나도 약 빼돌리다가 잡혀서 면허 취소된 거 몰라? 오빠 빨리 죽이려면 약이 더 필요한데. 그럼 약을 더 구할 방법이 없나? 내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두긴 했어. 우리 집 개가 너무 힘들어해서 안락사 해야 할 것 같은데 약 좀 구해달라고. 준대? 된대? 아니, 안 된다고 하는데 아빠랑 오빠가 투병 중이라서 병원에서 하고 싶다고 졸랐지 뭐. 한 일주일만 기다려보라던데? 안락사 약이면 위험한 거 아니야? 부검하자 그럼 어떡해. 피검사도 거절하고 있는데 부검이 안 한다고 하면 장땡이지. 혼인신고 안 한 게 신의 한 수다. 어쩌다가 그렇게 빚을 지게 된 건지 진짜. 한 방에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우리 새우잡이 배라도 탔어야 했을걸. 신우 둘이 낄낄거리면서 웃는데 저는 손이 벌벌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고 우리 아버지는 범죄라면서 바로 형사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확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 생각하여 다음날 병원으로 가 신우들 몰래 간호사에게 피검사를 부탁했습니다. 피검사 결과 사람 몸에서 검출될 수 없는 약물들이 나왔고 아빠는 바로 체포영장을 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우들과 남편을 격리시켰고 남편에게는 해독제가 투여되었습니다. 신우들은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끝까지 부정을 했지만 범죄의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물에 중독되었던 남편은 꼬박 3주간의 치료 끝에 눈을 뜨게 되었고 시부는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기뻐하시며 항암 치료에 매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2개월이 더 지난 뒤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더 미루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시누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진술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도 남편의 자의가 아니라 신우들이 약물에 취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우들은 각각 징역 10년, 7년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회복을 하여 다시 의사로서 일을 시작한 남편과 제가 시부의 항암 치료를 돌보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부도 힘을 낸다고 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앞으로 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곁에 저런 범죄자가 활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소홀하지 않게 돌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